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드디어 우리도 3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3과목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이제 주식 운영 및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3과목은 배점이 30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선 주식 및 채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상품 비교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세 파트 중에서 금융상품 비교 분석은 이제 단순 암기고요. 이제 얘는 암기고 문제는 얘네 둘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게 아니라요. 이건 이해가 하기가 참 정말 난해하다. 이해가 난해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난이도는 쉽습니다. 예, 공부를 좀 하면 난이도는 쉬운데 일단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정말 좀 버리고 갈 거하고 내가 공부해야 될 거를 구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버려야 될 게 없지요. 암기해야 되는 건데 버려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외워야죠. 외우면 맞추는 건데. 근데 여기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워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좀 출제 비중이 높고요. 출제 비중이 높고 다소 어려워도 이거 합니다. 다 출제 비중 높은 부분은 다소 어려워도 이거는 다 다루고요. 출제 비중이 낮은데 어려운 거 있죠? 출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데 거의 나오지 않는데 어려운 거 이런 거는 과감히 그냥 갖다 버리겠습니다. 갖다 버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 어차피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출제 비중이 낮고 어려운 거에다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실하게 요 단원에선 적어도 이거 두 개를 할 때만큼은 제가 요거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좀 믿으시고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 위주로 수업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수학 능력 시험이면 다 해야죠. 빠뜨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합격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좀 똑똑하게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자, 제 이제 의견이 이해가 되시면 258페이지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요. 주식 운용 및 투자 전략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단원이 아니고 전문 투자자를 위한 부분이에요.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 특히 이제 옛날 과거 기간 투자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일반 투자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주식 운용 및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자산 운용의 계층적 성격 그랬는데요. 자산 운용가의 기관 투자가의 운용 조직부터 보자. 자산 운용의 계층적 성격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권한과 책임이 여러 단계별로 분화된 시스템을 말한다. 전략 전술 균형 결정과 직접 투자 운용의 분리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관 투자가의 자산 운영 과정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자산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산 운영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에 옮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해야죠. 플랜 두 C.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산 운용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9페이지요. 자산 운용 과정. 거기 보시면 투자자의 특성 파악과 전략 수립. 투자자의 특성으로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장기 전망을 하고 투자 집행 및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 평가 및 반영을 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객들을 파악해서, 투자자를 파악해서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우선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 몇 프로 뭐 이런 거죠.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뭐 이런 걸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전망을 세웁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펀드 같은 게 단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자본시장을 예측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나오면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 및 반영하면 되죠. 이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집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자산 운용상의 제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을 운용할 때 뭘 주목해야 되냐, 뭘 유의해야 되냐 이거죠. 자산을 운용할 때 뭐를 유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투자 정보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운용의 심리적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자산 운용은 심리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게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들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요인 모형, 여러 가지 요인 모형이 있는데, 자, 우선 하나 지어볼까요, 여러분? 다요인 모형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거야말로 출제 비중은 매우 낮고 쓸데없이 외워야 될 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저는 이제 요거 3개, 투자 정보 판단, 자산운용 심리적 측면, 이상현상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투자 정보의 판단입니다. 자, 투자 정보를 판단할 때는 우선 합리적 주가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아하, 주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럼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라는 건 결국 주가의 적정성을 말하는데요. 이 주가의 적정성은 뭐로부터 나오냐면 예측이죠, 예측. 그죠? 그래서 예상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예상 이익 성장률, 그 해당 주식의 예상 이익 성장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 얼마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금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주가 수준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주가 수준이란 현재 주가는 기본적 가치에다 가격 괴리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소평가되어 있다든지 과대평가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 보겠습니다. 그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요거 등이 있다. 자,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입니다. 자신의 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타인 정보와 자기 정보의 차이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가 보다 정확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예측과 자기의 예측이 똑같다면 이건 아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다른데 이때 중요한 거는 내게 옳고 내가 맞은 거고 상대방이 틀렸어야 되죠. 그죠? 그럼 결국 내가 투자에 나설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의 정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의 예측이 틀릴 때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 차이를, 이 다른 사람과 나의 정보의 차이를 어떻게 유리하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유리하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 왜곡 현상을 적절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가격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격이 왜곡됐다라는 것은 이게 고평가돼 있거나 혹은 그 주식이 저평가돼 있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할 것인가,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시경제적 접근 방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거시경제는 뭔가요? 거시경제는 넓게, 경제 상황을 넓게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전체 경제 상황을 보는 걸 말하고, 미시경제라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는 걸 말하는데요. 우선, 거시경제적 예측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예측을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업종이나 종목의 수익률과 거시적 변수의 상관관계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시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러이러할 때 세부적인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죠. 인과관계가
경기 상황과 주가가 그렇게 밀접하게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예,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산 운용의 심리적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운용의 심리적 측면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요거죠. 투자 정보를 판단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주가 수준을 봐야 된다. 함정인 주가 수준을 찾아라. 그 다음에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정보가 다른지 파악하라. 그리고 거시경제적 접근의 문제점을 봤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심리적 측면을 볼게요. 자, 심리적 측면에서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착각이거든요. 요거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별표예요. 자, 요거 앞에다 별표 써놓읍시다. 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착각.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삼성전자 아는 사람 있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만큼은 내가 전문가니까, 자, 이거는 내가 언제쯤 오를지도 다 알고,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도 다 알고, 뭐 이런 게 바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에 관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이미지, 자신의 통제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미지를 품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 대처 방안, 자신의 판단 근거가 항상 무엇인가 자문자답해 보는 것으로 결국 상대의 illusion of control을 이용함과 동시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게임을 벌이는 것이 펀드 운영 성공의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신의 판단 근거가 항상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라는 게, 자, 내가 샀을 때 어떤 근거로, 내가 매수 시에 근거가 뭐였냐는 거죠. 매수 시에 이 종목을 선택한 근거가 뭐였냐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주식을 샀는가? 그리고 정말 네가 과연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누군가 그렇게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네가 한 수 위에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지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산 운용의 심리적 측면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신이 선택에 관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이미지를 품는 경향을 말한다. 그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지적 불협화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지적 불협화. 자, 요것도 뭐 과감하게 별표 들어가 줍니다. 요것도 과감하게 별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인지적 불협화라는 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두 가지 요소가 모순된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인식한 두 가지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만약에 강세장이 예상되면은 나는 주식을 매수하고 약재성 뉴스가 나오면 난 주식을 매수를 안 할 텐데 이런 거예요. 주식을 지금 매수한 상태예요. 주식을 매수한 상태인데 뉴스가 두 가지가 떴어요. 1번 뉴스는 호재예요. 2번 뉴스는 악재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서로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는 악재에는 무관심하고 호재의 뉴스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런 게 바로 인지적 불협화입니다. 그 상태는 모순된 인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호재를 따라야 될지 악재를 따라야 될지. 그때 인간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 즉 주식을 매수한 상태라면은 호재 쪽에 악재를 줄여서 호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 인지상정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인지적 불협화에 의한 압력의 크기는 그 중요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소중하니까 자기가 옳다는 관념과 불협화를 일으키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갖고 있는데, 자, 주식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무시한다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인지적 불협화에 의한 압력은 통제할 수 있는 착각의 편향에 걸린 인지가 실질적 영향을 미칠 때 힘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그 말은 모르셔도 돼요. 자,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억 개념에 있는 말하고 니은,
요 말을 잘 알고 계셨다가 그런 말 나오면 인식의 두 가지 모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인지적 불협화. 내가 이 주식 전문가다. 내 요거 정도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건 통제 가능. illusion of control.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도 되죠? 보세요.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생각만큼,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제가 과감히 뺄 거예요. 자, 3번은요, 인지의 편향입니다. 인지의 편향. 쌤, 그건 또 뭔가요? 네, 인지의 편향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편향, 이용 편리의 편향, 투묘의 조정, 시뮬레이션의 편향을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요거를 다 하셔야 돼요. 다시 인지의 편향에 뭐뭐 들어간다고요? 우리 한번 쭉 써봅시다. 자, 인지의 편향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대표성의 편향. 요거부터 보죠. 편향, 치우친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도 똑바로, 그죠? 자, 똑바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억, 대표성의 편향. 이건 뭐냐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인데요.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첫 번째 앞면이 나왔어요. 동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뒷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앞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해서 뒷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확률 배웠겠지만, 동전을 던졌다가 그 동전을 빼고 다른 동전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동전을 가지고 내가 할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는 딱 5대5죠. 5대5. 따라서, 뒷면이 나올 확률도 5고, 앞면이 나올 확률도 5인데, 앞면, 뒷면, 앞면이었으니까 뒷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대표성의 편향이에요. 그죠? 그게 대표성의 편향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편리의 편향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표성의 편향은 시험제 나오기가 힘든 게, 이걸 시험제 내려면 이 문장이 나와야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어나기 쉽다. 바보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일어나기 쉽다. 대표성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기 힘들고요. 두 번째, 이용 편리의 편향인데요. 이용 편리의 편향이요.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이 인지의 편향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제 나올 가능성도 이용 편리의 편향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내용을 모르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쉽게 생각나는 것, 알기 쉬운 것 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판단 경향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냐면요. 쉽게 생각나는 것, 알기 쉬운 것들이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판단 경향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기가 알게 된 그런 정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히. 근데 어떤 증권사 찌라시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거 봐라. 야,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된대요. 막 거기 써있어. 굉장히 큰 걸 발명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요렇게 우연히 들은 거. 이렇게, 쉽게 얻은 정보가. 높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이용 편리의 편향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작용하는 거고요. 자기가 쉽게 얻은 것들이, 그리고 이용하기 쉬운 것들이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내가 수익률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묘와 조정의 편향인데요. 거기서 투묘라는 게 뭐냐면요. 다트예요. 이렇게 다트가 투묘예요. 그래서 투묘와 조정은 조정이죠. 투묘와 조정. 자, 투묘와 조정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추정 예상치를 잡아놓고 그것을 수정해가는 것에 의해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추정 예상치를 잡아놓고 그것을 수정해 가는 것에 정답에, 아이고, 참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이건요. 최초 목적치가 있잖아요. 최초의 목표치. 최초의 목표치를 그걸 끝없이 믿고 이걸 조금씩 집착하는 거. 이 최초 목표치에 집착하는 걸 바로 투명화 조정이라고 그래요. 물론 최초의 목표치가 조금씩 변하죠. 뭐 처음에는 야, 이 주식 10만 원 간다 그랬다가 그게 아니면 이제 9만 원, 8만 원으로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최초의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게 바로 투명화 조정입니다. 아시겠죠? 투명화 조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시뮬레이션의 편향성입니다. 자, 리을이 바로 리을이 시뮬레이션의 편향성이에요. 자, 이 시뮬레이션의 편향성이 이런 거예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친다. 이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고 가장 큰 환율의 변동을 겪는 것이 한국일 텐데 이게 이제 2010년이 되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억눌려졌던 부분이 갑자기 확 일어나서 그게 이제 전부 다 주가 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한국 코스피 시장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본인이든지 아니면 어디 전문가가 세운 그런 시나리오를 굳게 믿음으로써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할 거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현상.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의 편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그거를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 그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 편향이라는 건 다 경향입니다. 다시 보면요. 대표적인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 잘 일어날 것이다. 대표성의 편향. 내가 쉽게 얻는 것. 나한테 편한 것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이용편리의 편향. 그 다음에 최초 목표치에 집착하는 것. 투명화 조정.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존하는 것. 그게 시뮬레이션의 편향입니다. 됐죠? 자, 문제 해결의 발견적 방법. 안 하셔도 됩니다. 4번 프로스펙트 추정 이론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진짜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 가치함수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이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프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치함수. 그 참고점에서 이익의 경우 플러스 손실의 경우 마이너스다.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단위당 가치 변화는 일반적으로 손실의 경우가 더 크다. 뭐 그런 거나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제 빈도 낮은데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그래도 한번 그림만 보는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이거 보면요. 지금 이쪽이 플러스잖아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쪽으로는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쪽으로는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급하게 떨어지죠. 따라서 가치 변화는 이쪽이 더 크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 손실 모두 요 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둔화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죠? 그러니까 둔화된다. 손실 쪽이 더 크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만약에 이거 나오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런 거는 뭐 버리자 이거죠. 버리자. 예. 출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부분은 버리자. 다음 3번 갈게요. 3번 이상현상. 요건 알아야 된다. 요건 이상현상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현상은 많이 나온다. 이상현상 이거 별표야. 자, 이상현상은 소형주 효과, 1월 효과 등등등등등. 이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데 비정상적, 이상한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수익률을 더 많이 내는 현상. 저런 이상한 현상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분류 나와 있죠? 정보 해석에 관계하다. 그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간뜩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잔뜩. 그죠? 와, 선생님, 우리 이거 어떻게 공부하죠? 안 해요. 에이, 진짜, 네,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3과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그게 합격하는 비결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하실 생각이면은 저런 것도 공부하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딱 정말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이거 합격하고 싶으시죠? 그럼 버려야 돼요, 저거. 여러분, 저거 공부하는 데만 두 달 걸려. 자, 무시하세요. 자, 저거 무시하시고, 자, 꺼져. 그래. 꺼져. 그러시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상현상의 그룹 분류와 개별적인 이상현상, 정보 비효율 그룹. 자, 수익 예상 수정 효과라고 돼 있는데요. 수익 예상 효정 효과. 그거 볼게요. 수익 예상 수정 효과가 있고 수익 예상 추정 효과가 있어요. 추세 효과가 있어요. 수익 예상 추세 효과.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런 건 항상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익 예상 수정 효과는 애널리스트에 의해 기업 수익의 예상이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 수정 발표 뒤에 당해 기업의 주식을 사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을 만약에 10,000원이었어요. 예상 주가 10,000원이었는데 이거를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낸 다음에 주식을 사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고서가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시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시차 효과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수익 예상 수정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 예상 추세 효과라는 건요. 상방 수정 뒤에는 또다시 상방 수정이 쉽다는 입장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까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14,000원으로 또 오를 거야. 이와 같이 추세를 얘기하고 그 추세에 따라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시된 주식의 효과. 자, 무시된 중소형주 말하는 거예요. 무시된 중소형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볼 때 실제로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뭐냐면요. 이 종목들 중에서 계속 기었던 애들이 있어요. 계속. 이 기었던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 이랬던 애들이 한번 올라가면요. 거의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이렇게. 거의. 보통 이 상승폭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되게. 그렇거든요.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중에는 특히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무시된 기업 효과예요. 무시된 회사의 주식 수익률이 높은 이상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뭐하고 좀 중복이 되냐면 소형주 효과하고 중복돼요. 사실은 소형주 효과하고. 왜냐하면 이 무시된 효과는 대형주의 경우엔 잘 안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 무시된 기업 효과는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모두 포함하는 거고 지금 볼 소형주 효과라는 건 이건 소형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무시된 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소형주 효과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볼게요. 시가총액이 적은 주식이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작은 기업일수록 이게 이제 기업 실적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기업 실적의 변동도 크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도 확실히 민감하죠. 경기에도 확실히 민감해요. 환율에 따라 확 변하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높다. 무시된 기업 효과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가 훨씬 빨리 움직인다. 소형주 효과인데 무시된 기업 효과와 소형주 효과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효과 볼까요? 제가 증권회사 한 10년 있었는데 1월 효과는 정말 1월 효과는 거의 계속 나타났던 것 같아요. 1월 효과는. 그러니까 항상 12월 달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12월 달에는 안 오르는 경우가 많고 1월 달에는 힘들 거다 그러는데 1월 달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기간 동안에 1월 달에 이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1월 효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상대적 저가주 효과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저가주. 상대적 저가주 효과 그룹. 그래서 이건 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퍼주라든지 그 다음에 저 PBR주 같은 경우 저퍼나 저 PBR 같은 경우에 저퍼주라는 것은 수익 비율이 낮은 거. 그러니까 이거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둘 다. 얘는 수익이 저평가된 거고 얘는 자산이 저평가된 거거든요. 딱 많은데 주가가 안 오른 주식이고 이익이 많이 나는데 주가가 안 오른 주식이에요. 당연히 얘네들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상대적 저가주 효과 그룹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역전 그룹 볼게요. 요건 조금 좀 나오죠. 요건 너무 쉬운데. 자. 수익률 역전 그룹 좀 볼게요. 리턴 리버설 그룹 그랬네요. 자, 첫 번째. 장기 리턴 리버설과 위너 루저 그룹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률이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수익률이 낮았던 종목은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은 향후에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장기에 걸쳐서 2년에 8년에 걸쳐 상대적 운영 성과가 나빴던 종목은 이후 운영 성과가 좋았던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하면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즉 그 종목만 운영하면 참 피바 썼다 그런 아주 운영 성과에서 나쁜 성적을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운영 성과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걸 우리가 위너 루저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베타예요. 저베타. 자, 저베타 효과, 계산된 베타 값에 대해서 어떻게 저쩌고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요. 베타가 뭐냐면요. 베타라는 것은 시장 상관도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베타가 1이다 그러면은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베타가 2다 그러면 시장보다 2배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2배 크게. 베타가 0.5다 그러면 시장의 반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플러스라고 할 때 베타 값이 낮은 종목은, 즉 베타 값이 낮다라는 것은 그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실패가 되기 쉽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저베타거든요. 그게 저베타인데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3번 잔차 수익률 역전 현상. 잔차 수익률은 통상 시장 전체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말하며 CAPM의 비체계적 수익과 동일하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고요. 고익 수익률 역전 현상 됐습니다. 다요인 모형 오창 이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여러분 다요인 모형 이거 과감하게 이거 X표 치십시오. 이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출제 비중이 아주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안 하셔도 되냐면요. 거기 그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자산 배분 전략 앞부분 있죠. 자산 배분 전략 앞까지. 그 자산 배분 전략 앞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요인 모형은 안 보셔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한 거 이외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뭐냐면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어떤 작전이 필요한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실제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까지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전략과 전술,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워라 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우세요. 괜찮아요.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만 다 맞아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에서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설명해 드린 부분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피 터지게 이런 것들을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제가 지금 빼드린 부분은 그동안에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출제가 잘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